만약 당신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살아야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왕을 만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무기를 숨겨 남편을 왕좌에 올린 여인. 하지만 왕이 된 남편은 그녀의 친정 오빠들을 하나씩 죽여나갔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만삭의 몸으로 눈보라 치는 길바닥에 내던져진 여종.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죽을 때까지 상복을 입고 살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조선 왕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비단 뒤에 감춰진 눈물과 질투, 침묵과 생존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드라마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인간의 가장 날 것의 감정들, 질투와 배신, 침묵과 생존, 그리고 끝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실의 담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군주 태종 이방원. 우리는 흔히 그를 피의 군주라 기억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 그가 다스렸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안살림을 책임지던 여성들의 공간 내명부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 궁녀의 수는 고작 9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 기틀을 잡고 궁녀 제도를 확립한 인물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그는 왕실 내부의 운영이 순조로워야 국가의 권위가 선다고 믿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의 분담이 아니라 왕실의 안위를 지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궁녀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보통 5세에서 13세 사이에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생각시라 불리는 수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들은 입궁하는 순간 궁중의 아내가 되었다는 의미로 각시라 불렸으며 평생 혼이 나지 않고 왕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궁궐이 단순한 감옥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국가로부터 노봉을 받는 점쟁관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었기에 어린 궁녀들은 선배 상궁과 1:1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엄격한 법도를 익혔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라. 그것이 내가 이 궁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스승 상궁의 엄한 꾸짖음 속에 어린 소녀들은 훈민정음을 깨치고 소학과 연려전, 내운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익힌 서체인 궁체는 훗날 한글 서예의 정수로 남게 됩니다. 업무 또한 철저히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침방, 자수를 놓는 수방, 음식을 담당하는 소주방과 간식을 만드는 생과방, 그리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침실을 호위하는 지밀까지. 15년, 그 긴 세월을 견뎌야만 비로소 정식 나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야만 궁중 생활 문화의 실질적인 주역인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입궁부터 상궁까지 짧게 잡아도 45년. 한 여인의 청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내명부의 질서 위에 서 있던 왕비는 누구였을까요? 태종이 이토록 엄격하게 궁녀 제도를 정비한 이면에는
그와 함께 조선의 문을 연 강력한 파트너 원경왕후 민씨가 있었습니다. 18세의 나이로 이방원과 혼인한 그녀는 이화도 해군부터 고려의 멸망까지 역사의 격동을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제1차 왕자에 난 당시 원경왕후의 결단력은 남편을 왕자로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를 몰수할 때 그녀는 몰래 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병석에 눕자 이방원에게 그 무기를 내어주며 반정을 독려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소서. 그녀의 외침은 이방원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른 후 부부의 공동 집권을 꿈꿨던 원경왕후와 강력한 일인 천하를 원했던 태종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을 만든 여인. 그러나 그 왕에게 가장 먼저 배신당한 여인. 원경왕후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유독 많은 후궁을 둔 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은 후궁만 해도 무려 17명에 달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왕실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여인들을 궐 안으로 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혈통을 잇기 위한 제도적 행위였지만 평생 남편의 곁에서 목숨을 걸며 함께 싸워온 원경왕후 민씨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 같은 왕자의 난 속에서 남편을 위해 무기를 숨기고 친정 식구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히며 왕좌를 만들어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화려하게 치장한 새 후궁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궁궐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 하나 쓸 수 없이 왕비라는 이름 하나만 남긴 채로 말입니다. 1402년 태종이 정식으로 간택령을 내려 의빈 권씨를 후궁으로 들이려 하자 원경왕후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어찌 나와 함께 고생하며 세운 나라에서 이토록 나를 홀대하십니까? 왕비의 단식, 투쟁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황 정종마저 자식이 많은데 왜 또 장가를 가느냐며 태종을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신하들도 술렁였고 궁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비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정면으로 무시하듯 자신을 모시던 여종들에게까지 눈길을 돌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가장 잔인한 폭력은 칼이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존재를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원경왕후가 평생 받아야 했던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1402년 12월 13일 한양도성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궁궐의 담장을 타고 넘던 그 밤, 궁궐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승은을 입어 만삭이 된 여종 김씨였습니다. 원경왕후의 질투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이 임박한 김씨를 따뜻한 방이 아닌 차가운 궁궐 문 밖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것도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감히 왕의 씨를 품은 것이 내 죄다. 왕비의 명을 받은 계집종 삼덕은 만삭의 김씨를 끌어내 눈보라가 치는 토담집 앞에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오빠 김화상이 급히 달려와 거적을 구해 간이 천막을 쳐주었지만 왕비가 보낸 이들이 그 이불과 요마저 기어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갓 태어날 왕자와 그 어미를 함께 얼려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비의 이름으로 버젓이 살인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살이 A는 추위 속에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도 산파도 따뜻한 물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보라와 어둠만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삭의 여인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홀로 왕이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하급관리 한상훈이 사태를 목격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의 의지에 김 씨는 7일을 버텼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왕비의 어머니 송씨 부인이 김 씨와 아이를 서둘러 본가로 데려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혹독한 밤의 대가를 몸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평생 절뚝이며 걷게 된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태종의 첫 번째 서자 경영군입니다. 살아남은 김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왕비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실이 흔들리고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겨우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이었습니다. 왕비와 왕 사이의 균열이 공식화되면 그 파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도 1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3년이었습니다. 발가락 2개를 잃은 몸으로 왕의 아이를 낳은 어미로 그녀는 1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것이 그녀의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위해, 자신이 섬겨야 하는 나라를 위해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스스로 입을 봉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용기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지금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1415년 세자 양녕대군과 외삼촌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마치 오래 막아두었던 둑이 터지듯 그 밤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13년 전 그 겨울밤의 이야기가 마침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여인이, 자신의 핏줄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신의 아내 왕비의 손에 의해. 그 분노는 단순한 남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왕의 씨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곧 왕의 권위를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내 혈육을 얼려 죽이려 하다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태종의 분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경왕후 본인에게 직접 향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똥은 민씨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이미 유배 중이던 민무고 민무질 형제에 이어 남은 처남들인 민무울과 민무에게도 자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416년 여응민씨 가문의 사형제는 그렇게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왕을 만든 여인의 친정이 그 왕의 손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바람 속에서도 궁궐 안에는 왕비의 질투를 견디고 끝내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승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빈 신씨입니다. 그녀 역시 원래 원경왕후를 모시던 나인 출신이었습니다. 왕비의 눈앞에서 왕의 총애를 받은 것입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가장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빈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지극한 총애 속에 삼남 칠녀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태종은 신빈을 얼마나 아꼈느냐. 신빈의 딸이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어느 집안에서 혼사를 거절하자 태종은 그 집안을 박살낼 정도로 경노했습니다. 왕의 여인을 감히 거절했다는 것, 그것은 태종에게 있어 왕권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병석에 누웠을 때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한 것도 왕비가 아닌 신빈신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궁궐 안에는 때때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왕 시절의 태종에게 무릎을 두드리라는 명을 받은 궁녀 장미 이야기입니다. 태종이 자꾸 짜증을 내며 안마를 재촉하자 긴장한 궁녀 장미는 그만 실수로 왕의 무릎을 쾅 하고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태종이 노하여 왜 이리 세게 치느냐 라고 호통을 치자 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변명은 실로 대담했습니다. 상왕께서 자꾸 화를 내시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당황하고 분해서 힘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왕께서 자꾸 짜증을 내시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힘 조절을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대답이었죠. 순간 궁궐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어이가 없었는지 그녀를 조용히 출궁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실록에 그대로 박제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권위와 긴장으로 가득했던 궁궐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질투가 살인을 낳고 침묵이 복수가 되고 분노가 가문을 멸했습니다. 승천의 끝에서 궁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한 곳을 향해 수렴됩니다. 왕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원경왕후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민씨 가문의 사형제가 모두 사약을 받고 사라진 뒤 원경왕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친정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단 하나, 자식들이었습니다. 특히 훗날 왕위를 이을 세자 양녕대군에 대한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정 오빠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후궁들에게 총애를 빼앗기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밧줄은 세자였습니다. 내 가문은 무너졌으나 내 아들이 왕이 된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으리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간절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합니다. 양녕대군은 부왕 태종의 엄격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삶이 요구하는 무게를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를 동경했고 격식과 절차를 답답해했으며 기생과 어울리고 술을 즐겼습니다. 친아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었습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양녕대군이 일부러 왕세자 자리를 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총명한 눈으로 이미 셋째 동생 충령의 비범함을 알아보았고 스스로 방패가 되어 동생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418년 마침내 세자 폐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한 자식이 밀려나고 다른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원경왕후는 첫째 아들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아야 했고, 동시에 셋째 아들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감정을 그녀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던 날 원경왕후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뒤섞였습니다. 충녕의 총명함은 누가 봐도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학문의 깊이가 신하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것은 분명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누구보다 왕의 자리가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이 성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편처럼 권력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베어내야 하는 군주가 될까봐, 자신이 겪은 고통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게 될까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여인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였습니다. 세자 책봉 이후 원경왕후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던 분노와 질투와 야망이 하나씩 꺼져가며 남은 것은 오직 피로와 체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418년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 발 물러선 태종.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이가 바로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입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죽음 앞에서 당부했던 그 아들, 자비로운 왕이 되어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상왕이 된 후에도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정사를 펼쳐나갔고, 태종은 여전히 조선의 진짜 주인처럼 군림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수강궁에서 태종과 함께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평생 등을 돌리고 살았던 두 사람이 권력의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늙어가게 된 것입니다. 싸우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했던 두 사람. 12명이라는 조선 왕실 최다 자녀 출산 기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40이 넘은 고령에도 자식을 낳았을 만큼 그들은 증오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왕비를 폐위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지만 결국 끝까지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체면인지 태종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강궁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그제야 그냥 늙은 부부였습니다. 젊은 날의 분노도 칼날 같은 정치적 계산도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8세의 이방원과 혼인하던 날을 무기를 숨기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던 그 밤을, 오빠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그 절망의 날들을 떠올렸을까요? 그 모든 기억들이 수강궁의 고요한 바람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20년 7월 마침내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인은 당시로서는 고치기 힘들었던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 56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싸움이 남긴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는 아들 세종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종아, 너는 내 아버지처럼 강하되 그보다 더 자비로운 왕이 되어라. 원경왕후 민씨, 왕을 만든 여인이었으나 왕에게 가장 많은 것을 빼앗긴 여인. 조선의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되 그녀의 눈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강인했던 태종 이방원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싸우며 살았던 상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적이기도 했고 동지이기도 했던 증오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그 여인이 먼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만 무너진다고. 하지만 때로는 평생 싸워온 상대를 잃었을 때 더 깊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태종은 그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 뒤인 1422년 태종 이방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을 세우고 왕권을 완성하고 후계자를 길러낸 뒤 평생의 동반자이자 적이었던 그녀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끝내 하지 못했지만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역사의 화려한 승자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삶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둔 한 여인에게 향합니다. 바로 효빈 김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차가운 겨울 밤 길바닥에 내던져져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여종. 발가락 2개를 잃고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 13년간 침묵을 지켰던 그 여인.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숙적 원경왕후 민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효빈 김씨와 경영군을 절대 괴롭히지 마라, 모두 내 죄다라며 처절하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가득 채웠던 억울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가 떠난 이듬해인 1421년 효빈 김씨 역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혹독한 밤을 선물했던 남편 태종보다 먼저 떠난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길바닥 거적대기 위에서 핏덩이로 나왔던 아들 경영군이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극진한 총애와 예우를 받으며 당당한 왕실 종친의 어른으로 우뚝 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그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지켜내어 마침내 완성한 복수. 그것이 효빈 김씨가 거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진빈신 씨는 태종이 떠나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남편의 명복을 빌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빈권 씨와 명빈김 씨는 80대까지 장수하며 여러 왕을 섬겼고 소빈노 씨는 무려 68년을 태종의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반면 숙공공주 김 씨는 아버지의 비리로 궁에서 쫓겨났고 의정공주 조 씨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평생 상복을 입다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궁궐 안에서도 이토록 다른 삶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발명, 지편전 설치,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세를 이룬 성군. 하지만 그 빛나는 성세 뒤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모든 모욕을 견뎌냈던 원경왕후의 인내, 죽음의 문턱에서도 생명을 지켜내고 끝내 침묵으로 평화를 택했던 효빈 김씨의 눈물. 총애를 받았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간
수십 명의 후궁들과 수백 명의 궁녀들. 이들은 역사책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과 견뎌낸 침묵 위에서 조선의 가장 빛나는 시대가 꽃을 피웠습니다. 왕을 만든 아내였으나 버림받았던 여인 원경왕후. 이름 없는 여종에서 왕실의 어른이 된 여인 효빈 김씨.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위해 평생 상복을 입었던 여인 의정공주 조씨. 조선 왕실의 담장 아래 묻혀있던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역사를 어떻게 지탱해왔는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역사의 뒤편에는 언제나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역사책은 늘 승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왕을 만들고도 버림받았던 여인, 죽음의 문턱에서도 침묵을 선택했던 여인, 얼굴도 모른 남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여인.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역사의 뒷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여인이 누구였는지 남겨주시겠습니까? 원경왕후의 마지막 유언이었는지, 효빈 김씨의 13년 침묵이었는지, 아니면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평생 상복을 입었던 의정공주의 이야기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